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첫째 주 세계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뉴스는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선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깜짝 선언이었는데 왜 깜짝이냐?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우디는 여기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하루 115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 10월에도 상당폭의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200만 배럴 감산했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반발하면서 50만 배럴 감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자발적 감산 115만 배럴 합치면은 하루에 366만 배럴을 덜 생산하겠다는 것은 보통 하루 총 생산량이 한 1억 배럴 되니까 약 3.7%에 해당합니다. 큰 폭의 감산이죠. 자, 사우디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감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겠죠. 자, 3월 중순에 뱅크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페크 플러스가 아주 불만스러웠던 거죠.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발표 있고 유가가 6%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그야말로 그날 깜짝 놀라서 급등한 거라서 이 급등세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지금 각국이 인플레 제압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희생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서방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과 산유국들은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요. 코로나 발발이 모든 것을 마비시키면서 유가가 잠시 동안 마이너스까지도 갔었죠. 돈을 얹어줄 테니까 기름 좀 가져가 달라, 이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우디가 부탁하고 미국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산유국들이 다 함께 생산량을 급속히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가가 반등하게 되죠. 이 생산량이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미국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 사우디와 러시아는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의 관계는 붕괴됐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서방에서는 오페크 플러스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감산 없이도 올 여름에는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았죠. 그때쯤이 되면 중국 경기가 많이 회복될 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유가는 오를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미리 선수를 친 거죠. 사실 우리가 산유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전혀 이해 안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현재 유가가 좀 낮은 편이에요. 이게 현재 유가인데요. 보통 이때와 이때를 비교해 주는 거죠. 인플레 조정을 했을 경우 상당히 가격이 낮은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산유국들은 불만스러운 거죠. 서방은 현재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120달러를 감내 못하는 나라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고 일본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문제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고유가가 지금보다 더 높은 인플레를 유발시키게 되면 산유국한테도 안 좋죠. 산유국은 생활용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유국의 부담도 커집니다. 부담이 커지면 다시 유가를 올리고, 그래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뉴스는 석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달러의 기축통화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번 주에 IMF가 그렇다, 유지될 거다, 달러의 위상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IMF가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는 정기회의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석들을 쏟아낼 겁니다. 들어볼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IMF가 뭐라 그랬느냐? 달러의 쇠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예언돼 왔다. 하지만 지금도 달러는 세계 중앙은행들의 준비통화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혁신적인 경제 모델을 시작하지 않는 한 이러한 달러 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달러가 강한 쪽이 자본시장입니다. 돈의 시장이 머니마켓과 캐피탈마켓이 있다면 달러는 캐피탈마켓에서 강한 거죠. 달러가 통용되는 자본시장이 활발하기도 하고 비교적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신뢰를 하죠. 공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상당히 규제 적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화준비고를 전부 봤을 때 달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 정도 차지해요. 지난 7년간 65%에서 60% 밑으로 떨어져서 사실 달러 비중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안이 없어요. 다른 통화들을 다 합쳐도 달러 하나를 못 따라오는 거죠. 달러가 60%니까. 자, 위안화 비중은 2.7%밖에 안 됩니다. 위안화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은 것은 중국의 어마어마한 저축률 때문이죠. 워낙 저축률이 높아서 위안화가 중국만의 통화로 인식이 되고요. 또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들한테 인위적으로 싼 자본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지 위안화의 위상에 올라갈 텐데 지금 중국을 보면 당분간 이 부분에 변화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갈 것 같다. 이게 IMF 견해인데 다른 견해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인데요. 연준이 올 한 해 긴축을 그대로 유지할까?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여기서 연준의 주장과 시장의 주장이 완전히 갈립니다. 연준은 지금보다 금리를 약간 더 올릴 거다. 그리고 그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 주에도 2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이 나와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은 긴축 유지 이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준이 한 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 펀드 선물은 4.1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펀드 레이트가 상단이 5%이기 때문에 거의 1%포인트 낮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복수의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연준은 지금 경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뱅크런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감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연준도 지금 경제 상황을 보는 게 시장과 다르지 않아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뱅크런. 이거는 우리가 대차대조표로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받고 현금을 빌려주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겠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긴축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럼 시장은 뭐라 그러느냐? 같은 것을 보면서도 시장의 입장은 이겁니다. 모든 지표가 연내 연준의 피봇을 지지하고 있다. 이 지표를 보면 연준이 피봇으로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 5월 FOMC에서는 아마 연준이 금리를 한 번쯤 더 인상하지 않겠느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한 70% 확률로 5월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표들이 긴축 중단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ISM 구매관리자 서베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매관리자들이 물가 상승 불평을 이제 별로 안 한다. 여기서 물가라는 것은 생산자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얘기를 안 한다. 바로 이 서베이 결과가 미국 인플레를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서베이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은 많이 줄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지표가 하나 있고요.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021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노동부 지표가 나왔습니다. 3월 고용과 실업 데이터를 보면 노동시장 과열 많이 줄었다. 약간 냉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3월 한 달간 일자리가 23만 6천 개 늘었고요.
이 수준은 팬데믹 이전의 평균보다 높죠. 그런데 지난 2년간의 매월 일자리 증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게 실업률은 3.5%로 나왔어요. 미국의 역대 가장 낮은 실업률이 3.4%입니다. 1970년이었어요. 그런데 3월에 3.5%, 2월의 3.6%보다 더 떨어진 수치가 나온 겁니다. 역대 최저 실업률에 근접하는 매우 낮은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갖고는 연준이 안심 못할 거다, 긴축은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으로 나눠서 보면 고용이 늘어나는 업종이 따로 있고 고용이 감소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귀한 경우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하면 고용은 보통 감소를 하죠. 그 중에서 고용 감소 폭이 좀 적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이 평균 고용 증가율보다 거의 2배가 높습니다. 작년 3월 대비 가장 많이 일자리가 는 업종은 여가와 접객입니다. 자, 이 두 업종의 공통점이 뭘까? 별로 없어요. 하나는 경기 민감 업종이고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이 같이 이렇게 늘었을까? 공통점은 코로나 때 이 업종 둘 다 억제되었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여가와 접객은 아예 문을 다 닫았었고요. 자동차 제조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얘기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보통의 비즈니스 사이클이고 또 하나는 팬데믹 사이클이다. 이 두 개의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총고용으로 보면 고용의 감소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월간 증감을 보면, 이쪽은 연간입니다. 월간 증감을 보면 1월, 2월, 3월 감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3월에는 2월에 비해서 아예 고용이 순 감소한 업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팬데믹 사이클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연준에게는 이게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어떤 업종은 분명히 침체로 들어갔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서 쉽사리 피복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는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시장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시장은 그 이후로, 특히 여름 이후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팬데믹 사이클을 압도하게 되면 연준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